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 혁명이 서양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개혁하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연대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했던 그 사상가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명이죠. 애덤 스미스. 그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같이 연결해서 또 하나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칼 막스,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왜 하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왜 하필 서양에서만 그런 근대 문명이 발전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보면 그런 거죠. 경제적으로 계산해 생각해 보면 이 봉건 시대에는 계급이 딱 두 개잖아요. 귀족, 땅을 가진 귀족하고 땅이 없는 농농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벌고 그래서 뭐 기계도 발명하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이런 그 교역도 하고 막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상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두 계층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치는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내가 왕이 내가 주인이니까 대미국 국가니까 너희들은 돈이나 내고 세금이나 내라.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은 우리가 내는데 왜 네가 주인 행세라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게 그렇게 일어난 거고 영국에서도 이제 귀족들이 알아서 그럼 얘네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은 이제 영국의 시민들이었는데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정당한 시민으로 대접해야 되고 국민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뭐가 못해서 너희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냐. 그래서 보스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사상적 기초가 로크와 호흡스의 정치 철학이에요. 인간은 국가와 계약을 맺는다. 내가 예를 들면 약해요. 그래서 내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모, 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의 형식으로 돈을 조금 주고 국가는 나한테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안정을 지켜주는 대신 나는 그런 세금을 낸다. 이런 식의 사회 계약 관계, 국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생겨났던 시기가 이제 근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가 이렇게 좀그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계층들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뭐 유교 사회가 그렇잖아요. 공건 사회였고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이 상업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양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양반은 그냥 고고하게 공방대 피고 담배 피고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가지고 그 명상하고 뭐 그런 차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세계가 막 등장하면서 교역을 하려고 하고 뭐 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한복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나라와 비슷한 차원에서 뭔가 바꾸어서 교역도 하고 뭔가 대등한 뭔가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층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라는 게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정도, 70년에서 100년 정도 빨리 앞서서 야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이 서양 세력이 먹겠구나. 우리가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메이드 유신을 단행해가지고 잽싸게 서양 경제, 과학 이런 거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제 아베가 이런 뭐라 그럴까 그 경제 침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저력도 이제 그런 경제적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100년.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아베가 저러는 거는 이 코미테까지 쫓아온 거예요. 구한말의 조선이 아니다. 코미테가 쫓아온 구한말 조선은 그 고정이 지금 그야말로
일본 그 호위대를 피해서 그 상궁복장 사고 아방파천 했던 시대였는데 무기도 없고 왕이 꼼짝달싹도 못하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세계 군사대국 1, 2, 3, 4 그러면 5위가 일본이라면 6위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군사적으로 그냥 싸워도 어떻게 될지 몰라. 달러 수출 달러도 5,0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생각해 보세요. 1억 인구의 일본하고 5천만 정도의 남한 정도가 경제적으로 대등하단 말이죠. 근데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에서 지금 세계 2위예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의 50%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대만하고 미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가만히 뒀다가는 언제 또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트럼프하고 아베가 지금 잘못된 걸 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전 세계 사회에서 갑자기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경제보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약속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누굴까? 답 나왔죠, 그죠? 애덤 스미스가 그런 이야기를 최초로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그런 이야기를 최초로 했던 그 배경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애덤 스미스가 경제 이론 이런 걸 얘기했던 수도 공급의 법칙, 뭐 보이지 않는 선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덤 스미스는 잘 모르는데 맨퀴의 경제학은 다 하더라고요. 근데 맨퀴의 경제학이 다 애덤 스미스 경제 이론을 이렇게 세세하게 쉽게 설명한 이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세세한 그런 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사적 맥락에서 애덤 스미스의 그런 입장, 또 근대 시대에 애덤 스미스는 어떤 방식으로 원건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칼 막스는 또 어떤 방식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크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그런 질문인데 좀 약간 좀 낯설 수도 있는 질문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뭐가 다른가요? 네? 당이 하나고 우린 당이 여러 개고 똑같이 민주라는 말 쓴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달라요. 민주는 뭐예요? 백성이 주인 된다잖아요. 근데 백성이 주인 된다라는 말인데 백성이라는 말은 사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옛날 왕조 시대 때의 언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걸 그냥 감안하지 않더라도 백성이 주인 된다. 똑같이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말하는 백성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할 때 민주의 민자는 힘이는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공업 발전했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제조업 혹은 뭔가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 부르주아라고 얘기해요. 부르주아 민주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고 미국 혁명을 일으켰고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부르주아가 아니면 주인이 아닌 거야. 돈 버는 사람이 아니면 혜택을 못 받아. 그리고 이제 미국 헌법이라든가 이게 다 그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날짜부터 평등하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모든 사람은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독립주체, 이성적인 주체, 백인 남성이 모든 인간에 포함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편향돼 있어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의 백성 그런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예요. 근데 불만 없어요? 그런 민주주의? 당연히 불만 있죠. 부르주아는 백성이냐? 노동자도 주인이냐? 노동자는 이제 막스 할아버지가 부르주아 개념에 반대해서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민자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르주아.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이 자본가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죠. 사회주의 말은 뭐가 예? 사회주의 말은 뭐가 그게 사회주의죠. 공산주의 직전 이제 마르크스적으로 배우는데 이 사회주의 사회 갔다가 마지막 최종적 단계가 공산주의 사회예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래서 계급의 차별이 없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뭐 경제가 자유롭게 돌아가가지고 부주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민주주의 발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는 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또 국가 간에도 그래요. 이게 부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 사회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노름에도 판돈이 큰 사람이 이기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데나 갔다가 시골에다가 뭐 점퍼 뭐 하나 커피숍 하나 내놓고 망해든 안 하든 상관없다 하는 사람 하고 그래서 여유 있게 장사하고 그래서 그 망해도 별 타격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그거 아니면 생계가 안 되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 큰 흐름은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두 근대 사상가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 그 애덤 스미스 얘기를 하는데 애덤 스미스 얘기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잘못 오해되고 있어서 그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경제 이론 갖고만 얘기를 하는데 애덤 스미스는 사실 출신 자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경제 철학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최초로 경제학이라는 분과를 만들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일 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는 국보론의 저자인데 이 사람의 원래 출신 성분은 도덕철학 교수예요. 글래스고우 대학, 영국의 글래스고우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였는데 도덕철학 교수로서 당시에 강의했던 게 4학기 정도로 해서 4과목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는 자연신학, 다른 하나는 법철학, 다른 하나는 도덕감정론, 다른 하나는 경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경제만 알고 있는데 애덤 스미스는 4가지 차원에서 근대에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법을 제시한 사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애덤 스미스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려면 좀 쉽게 이 소설을 통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모파상의 보석 여기 있는 거 다 갖고 싶으시죠, 그죠? 보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유명한 책이죠. 짧은 소설인데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두 명인데 랑탱하고 랑탱의 아내가 나와요. 랑탱은 내무성 당시의 사무과장이고 연봉이 3,500프랑 그리고 우연히 장관의 초대로 만나가지고 장관 저택에서 만난 아가씨에게 반해서 청혼한다는 아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불만이 가짜 보석을 모으는 게 불만이었어요. 아내가 항상 가짜 보석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가난하지만 온화하고 순수하고 착한 여자의 전형처럼 보여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아내였고 연극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가짜 보석을 아까 되게 좀 좋아했습니다. 이제 줄거리는 그래요. 랑탱은 아내와 결혼한 6년이 지나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이제 불만이 연극 좋아하는 거고 가짜 보석에 이렇게 얼마하는 거 이거를 좀 싫어했어요. 남편이. 연극을 한번 보러 가자 그랬는데 남편이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혼자 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같이 갔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거 하고 이게 그 여자 선생님들,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 갈등이더라고요. 나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연극까지 가냐? 연극 가야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견 차가 많이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었고 뭐 아내는 연극에 대한 열정은 옷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언제부턴가 온갖 보조보석들로 요란하게 치장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오페라를 보고 온 아내는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며칠 뒤 폐렴으로 죽고맙니다. 남태는 그녀의 죽음에 몹시 슬퍼하였고 아내의 방에 들어가 매일매일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죽은 후에 그의 삶은 넉넉했던 과거와 달리 굉장히 몹시 고단해서 결국 아내가 가장 아꼈던 진주 목걸이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자분들이 분노하더라고요. 어떻게 팔 생각을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아까 연봉 3,500프랑이 이게 그 빡셌나 봐요. 근데 사실은 연봉 3,500프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괜찮은 포도주와 이렇게 괜찮은 식사를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내 돈 갖고 도저히 이 정도 생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 가정 경제를 꾸려갔지? 이런 생각을 이제 랑탱이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걸이를 팔러 가보니까 이제 목걸이를 팔러 가서 딱 내놨더니 가짜인 줄 알았는데 다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해 봤더니 20만 프랑, 연봉 3,500프랑이었던 사람인데 그걸 다 팔러서 계산해 본 게 20만 프랑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요. 이 많은 진짜 보석을 어디서 모았을까? 어디서 모았을까요? 네? 훔쳤어요? 영국에 가서 훔쳤어. 영국에 가서 훔쳤을까? 이 작가는 이 사람이 뭘 했다 뭐 그런 얘기 없이 이 나중에 이제 그 뭐랄까 묘하게 표현을 남겨놓고 이제 끝나는데 한 박자 늦어 여기냐? 이것도 안 되지.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 확실하죠. 이게. 네. 오케이. 네. 그리고서 남편은 보석의 설사가 아내의 외도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없이 괴로워 다른 보석들을 팔기 위해 다시 보석상에 가는데 이제 뭐 보석상이 웃기는 거예요. 어제 어떤 남자가 사준 건데 이 남자가 또 오늘 팔러 오는 거야. 막 웃어. 근데 이제 랑탱은 이제 되게 이제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함도 없이 20만 프랑이 생기니까 동네에 막 소문나고 다니는 거야. 40만 프랑이 있다, 30만 프랑이 있다, 20만 프랑이 있다.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기분 좋아하면서 새로운 아내를 얻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말이 끝나요. 6개월을 랑탱은 외도를 했던 전 아내와 달리 행실이 올곧은 두 번째 아내와 재혼하지만 그녀는 랑탱의 인생을 몹시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게 끝나요. 그래서 남자분한테 물어봐요. 두 여자가 있다. 어떤 여자라고? 외조도 잘하고 나한테 진짜 잘해주는 뭐 그런 거 관계가 없이 행실과 관계가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여자가 좋냐? 아니면 성과는 좀 안 좋지만 나는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외도 안 하고 올곧은 여자랑 사는 게 좋냐? 남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들키지만 않는다는 나한테 잘해주는 여자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이 또 반발하더라고요. 랑탱은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다. 아내가 자기를 잘해줘서 자기를 편안하게 해준 걸 좋아하는 거지 아내 자체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이 소설 갖고 얘기하면 뭐 찬성 반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자분의 입장, 남자분의 입장 뭐막 논란이 되는데 그만큼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끔 결을 잘 여러 가지 집어넣어가지고 소설을 잘 썼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물을 수 있는 물음은 뭐 감정 변화 이런 건데 이런 거 근데 뭐 근본적으로는 처음에는 뭐 행복했고 이제 죽어서 슬펐고 그다음에 이제 보석할 때 창피했고 이게 외도 때문에 이런 외도로 이런 것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의심 배신감 있었다가 이제 뭐 나중에 돈이 생기니까 기생등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잘 보면 랑탱의 아내도 굉장히 허영심이 많았고 이 사람도 보면 돈이 20만 프랑이 생기니까 밖에 나가서 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허영이 심한 거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전체 내용에서는 이제 저번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 행복 같은 것도 여기 좀 더 얘기가 있네. 여기 뭐 랑탱 행복이 첫 번째 아내에게 있었냐, 두 번째 재혼한 아내에게 있었냐, 뭐 불행한 어떤 뭐 재혼 후 결혼 생활에 외도를 하지 않는 도덕적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했다. 그래서 도덕적 진실성과 행복이 어떤 관계가 있냐? 거짓말을 해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좋게 해주면 그 자체로 괜찮은 거냐? 아니면 진짜 행복은 도덕적 진실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질문인데 제가 이제 우리의 그 애덤 스미스 아저씨 맥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있죠, 여러분, 그죠? 허영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허영심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허영심 없는 사람의 전형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예?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허영심 없죠. 뭐 얘기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영심이 없으면 자연인이다 살아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허영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경쟁도 하면서 살게 돼요. 허영심 없으면 자본주의가 안 돌아가.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 진짜 허영심이 굉장히 커가지고 책을 막 산단 말이에요, 그죠? 출판사장이 올라가고, 그죠? 옷이 허영심이 있고 뭐 이런 뭐 허영심, 그죠? 그래도 강남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있어야 경쟁도 되고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발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고 시골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스타일로 살면 그것도 행복한 삶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까지 그렇게 살겠어 누가 다 그러면 문명의 발전도 없고 아무 발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면 오케이. 서로 옆에 사람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좋은 이웃이 있으면 좀 없이 살아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 좋은 사람만 있으면 문화의 발전도 없고 문명의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허영심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게 하면 이 발전하지 않을까, 국부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애덤 스미스의 질문은 크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조화롭게 될까? 그 중세 시대에만 해도 신을 믿고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믿음으로써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계몽 시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신? 뭐 증명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얘기야? 아니야? 도서관에서 버려도 좋은 책이 있을까? 수학적인 것이냐? 아니면 사실과 관계된 경험적인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뭐에 쓰게 그거를. 그래서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라고 그러죠. 신의 세계가 있다는 그 세계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신이 없는 세계로 돌아간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는 전지전능과 신이 있어가지고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옛날 사람들 생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토대가 되는 그 기초가 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한 데서 이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제기되는 무림이 그런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인 인간의 도덕적 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어떤 심급. 우리도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 법이 있거나 뭐가 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도 그거 뭐라고 말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힘으로서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물음이 생긴 거죠. 그런 거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홉스예요. 신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리바이어던인 거지. 거대한 괴물. 네? 리바이어던은 이제 구약성서의 리오야단. 구약성서의 리오야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리바이어던 거대한 괴물이에요. 그 무서운 괴물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괴물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죠. 국가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개인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그 국가는 뭐냐면 개인이 자기 욕망을 일정 정도 절제하고 국가의 자기 권리를 일정 정도 위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신이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사회 계약서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덤 스미스는 그런 차원을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홉스나 로크는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했지만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네 가지, 나머지 세 가지로 추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애덤 스미스는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4학기에 걸쳐서 네 가지 주제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면 2019년 1학기에는 자연신학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근데 원고가 없어요. 학생들이 아까 적은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원고가 없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강의를 했고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 세상의 경제라든가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라든가 신, 기존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인 설명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에는 도덕철을 강의했어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 이제 이 도덕철을 강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냈는데 이게 1759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아셨어요? 이런 책이 있다는 게. 이런 책은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한데 이 책이 있다는 거는 새로운데 이 책하고 주장하는 바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계관도 다르고. 이 도덕감정론에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인간은 다 이기적이다. 여기는 인간의 이타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애덤 스미스가 어떻게 여기서는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이해했을까 궁금하죠, 그죠? 독일학자들이 분석을 좋아해서 네? 인간은 다 양면성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양면성을 설명하시는데 이거를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모순되잖아요. 한 학자가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한 번은 얘기하고 인간은 비타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근대 철학자들은 수비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쫙 설명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A라고 해놓고 다른 한편은 A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모순된단 말이죠. 독일
철학자들이 분석을 좋아해서 요거를 딱 붙여가지고 애덤 스미스 딜레마, 애덤 스미스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갖고 이 연구 논문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아까 두 가지 양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철학이 있고 이거는 이제 당시 학생들의 강의 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했는데 여러분이 강의 원고 몇 개 있으면 모아가지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강의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 홉스나 그 로크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 사회 계약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이제 법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이 세상 속 이 신이 없는 이 세계를 어떻게 잘 문제 없이 굴러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체계적인 설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애덤 스미스인데 이게 신학적 차원에서든지 도덕적 차원에서든지 법적인 차원에서 혹은 정치경제학 차원에서든지 이걸 체계적으로 뭔가 잘 설득시키고 설명해서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애덤 스미스의 큰 관심인데 그래서 애덤 스미스 문제가 나오죠. 도덕 감정을 애덤 스미스 누구나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 이에 근거해 도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부론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두 입장은 스미스의 세상을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인간의 양면성이 있다라고 애덤 스미스가 어디 한 부분에서 그래서 난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 해답 끝.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런 강의를 했을까? 근데 제 해석의 첫 번째는 네 가지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홉스나 로크 같은 사람은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근대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더 그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은 뭐냐면 거기 나온 원문을 인용하면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연민과 동정심이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행동이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길에 가다가 다리가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 10사람 중에 9사람이 진짜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하면 그 행위는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10명 중에서 5명이나 6명 정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되면 그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어떤 행위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덤 스미스를 일단 삐딱하게 보지 말고 애덤 스미스 입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정말 상식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 그거에 반대급부로 뭔가 그거를 내가 나서서 혹은 내가 안 나서면 누구나 나도 안 나서고 딴 사람도 안 나서고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저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어떤 이타적인 그런 걸 믿고 뭔가 이 사회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수정해 갈 수 있는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에 입각해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행동,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지면 그 자체로 굉장히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건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돈이 아무리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 문제가 많아서 훔치고 빼앗고 뭔가 문제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문명국가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초점을 둔 건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 되게 좋은데 그 개개인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힘이 없는 세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도덕적으로 뭐 교양 많이 듣고 사람들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어떤 게 교양인지 잘 배운다고 해서 이게 사회가 저절로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이 이게 그 독서 모임을 10년 했는데 10년 하면 그만큼 인간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뭐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일순간에 10년 만에. 근데 그게 안 돼요, 그죠?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하고 수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실제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특히 제가 아는 어떤 독일 친구도 와서 놀랐는데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커피 주문하러 가는 게 자기 신기하대요. 왜 신기하냐 했더니 유럽 이런 데는 상상할 수가 없대요. 뭐 극단적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자기가 밤 10시, 11시에 캄캄한 밤에 나간다. 상상할 수가 없대요.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 그런 의심을 하는데 그 친구는 한국에 와서 그런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고 놓고 가도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덕적 수준이 되게 높아졌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딱 그냥 그게 아니고요. CCTV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킨이 보고 있다 그러면 도덕적일 수 있는데 CCTV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거 관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덕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뭔가의 제도적 장치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법적인 장치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더 생각해보세요. 도덕적으로 살면 최고 이상인데 그거 갖고 안 되고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해서 사회적인 법이나 제도 이런 걸 잘 만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안정적이고.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차원은 아니어도 법 안에 있어서 살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예의를 지키며 산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게 애덤 스미스의 마지막 질문. 인간은 욕망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보론에서 인간이에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푸릇간 풀집, 빵집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해에 대한 배려이다.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그들의 인류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애심에 대해서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다. 그렇죠? 저희가 커피숍 가는데 커피숍에 있는 점원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식의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을 하면 이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응? 여러분 느끼겠지만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들 모였을 때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야, 너 그렇게 해 나도 그렇게 할래. 응? 일본에서 보복하면 너 보복할래 나도 보복할래. 미국에서 보복하면 너 보복해 나도 보복할래. 중국이 가서 보복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이기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계속 발전시켰을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해관계 충돌을 했을 때 도덕적 소양이 잘 교양 과목을 많이 들어가지고 도덕적 소양이 뛰어나서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도 해결할 수 없고 뭔가 다른 방법이 이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통용될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가격이 결정되는 내가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구두를 뭐 만든다거나 뭐 빵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저절로 이게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죠. 내가 너무 비싸게 받으면 상대방이 안 사고 그러면 나는 이제 만드는 걸 좀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내가 필요한 것과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이 적정한 선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교역을 하고 자유롭게 이해관계 활동을 하게 되면 저절로 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이론이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이론이어가지고 뭐 전 세계에 지금 애덤 스미스 이름만 알고 있는 분도 많지만 이 이론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의 사상을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경우 뭐 일본의 만행 집회 인물이 사람도 서양 사정이라든가 서양 이런 유람을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런 책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일본이 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한테 또 영향을 받아서 후쿠자와 유키치 책을 읽고 유길준이나 서재필 같은 사람이 읽어가지고 한국도 그렇게 개화시켜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경제 발전을 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과정이고 일본의 근대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큰 주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도 그렇고 후쿠자와 유키치도 그렇고 우리나라 개화파도 그렇고 이 경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고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건 총체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도덕적인 거, 종교적인 것들이 다 종합이 되고 경제적인 거 플러스가 돼야 행복한 거지 경제적인 것만 있다고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얘기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애덤 스미스가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했을까? 핵심은 그겁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경제 관련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라의 부는 그 나라의 금의 유무 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금덩어리가 많으면 부자고 금덩어리가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황당하지 않나요? 금거에 놓으면 그게 뭐 어쩌라고 그죠? 근데 그런 걸 주장했던 파가 이제 중산주의 파예요. 그 당시에. 근데 애덤 스미스는 프랑스에 여행 가가지고 그 당시 프랑스의 중농주의 학파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데 나라의 부가 생기는 거는 금이 많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 계층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느냐의 정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분업을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공장에서 1000명이 막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하는 생산성이 그대로 국가의 부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분업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 열심히 노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운영하는 자본가도 돈을 번 만큼 자꾸 투자를 해야 돼요. 일자리를 많이 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100개의 일자리, 새로운 뭔가 기업을 만들어서 1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돈을 벌잖아요. 그럼 돈 번 것 중에서 일정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또 딴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딴 데 투자하는 거를 통해서 또 직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 나라에 일하는 사람이 농경사회에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이 된다. 돈 버는 사람이 10,000명이 된다. 그만큼 부유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하나요? 축적하거나 투기하거나 네? 빼돌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문어발 기업식으로 이렇게 막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치 관계하고 이 경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뭐냐면 알아서 대기업이 국가 정치가들이 원하는 거로 직업 창출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땅 투기하거나 엉뚱한 데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니네들 이렇게 해줘.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미르재단 만드는 거잖아. 미르재단 만들어서 돈 얼마씩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다 보니까 위법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그런 식으로 자본가들이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분업이 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전체에 그런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가의 부가 굉장히 늘어난다. 금만이 갖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노동 생산성 갖고 부가 결정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DNP 개념의 원조가 아담 스미스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벌고 교육하는 총 생산량 그거에 따라서 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OECD 국가가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라서 GDP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문제, 이런 방식의 접근의 문제는 뭐냐면 생산 라인에서 그 말하자면 영수증 찍혀가지고 교역되지 않은 것 자체는 통계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부탄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고 이런 거는 생산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나라로 분류가 돼. 자기들끼리는 그냥 교역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데 GNP 숫자로 데이터가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애덤 스미스는 세계적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하려면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탐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자랑하려고 하고 싶은 허영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허영심이야말로 국가의 부의 원천이에요. 네? 허영심은 우리가 보기에 저 속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허영심이 없으면 산속에 살아야 돼. 허영심을 내버려 두고 내가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먹었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나 여기 먹었당 그러면 부럽당 하고 답글도 달고 이런 세계가 돼야 커피숍도 살고 나도 가서 소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제 왕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부산만 놀러가고 강릉만 놀러갈 수 없잖아요. 일본도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애덤 스미스가 했던 자유무역 이 시스템을 트럼프와 아베가 보호무역주의로 되돌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 세계 무역 관계가 서로 상호 연결돼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딴 나라에 또 수출을 하면 또 걔네들은 그거 갖고 뭐 만들고 이게 먹이 서서처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보복을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질서가 아니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잘 궁금한 게 제 생각에는 이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가 중국에 보복하는 것도 그렇고 아베가 한국에 보복하는 것도 그렇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반도체에서 밀리는 거야.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화웨이에 밀리고 일본이 한국에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렇게 다져놓지 않으면 추월당하는 거지. 이 위기의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애덤 스미스는 단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부가 생기고 그거와 더불어 나라가 강해지면 다 행복해질 것이다라고는 단순한 생각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부차적인 거고 진짜 좋은 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서로 공동체 속에서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거고 그것만 갖고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허영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돈 벌게 내버려둠으로써 경제적인 것을 보완해야 그 안에서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와 욕망 사이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이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다 보면 이 허영심 속에 살게 되고 남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 허영심 속에 그 수레바퀴 속에 시달리게 되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에 딱 도달하는 순간 옆에 보면 나보다 위에 올라간 사람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경쟁이 생기고 허영심이 더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뭐 삼성에 그 정도 되면 야 이 정도면 충분히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더 벌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도 계속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슬에 들어가게 되면 소유와 행복에 역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사슬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제 생각엔 자존감. 그냥 있을 땐 있을 때대로, 없을 땐 없을 때대로 자기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지혜 아닐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 살다 보면 평생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 살아주게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남들과 경쟁하는 거 다 일체 무시하고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들과 어느 정도 좀 경쟁을 하되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도덕적 삶, 그런 부를 추구하는 삶 이게 이제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감을 통해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타자와 관계하다. 자존감이 만땅이죠, 그죠?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이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고 근데 살아가는 것이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교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 스토아적 자족의 삶, 또 스토아적 자족의 삶이라는 게 아파테이아, 무감동,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항상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만 갖고 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도덕 분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기업이라든가 회사에서 이게 핵심적으로 내가 이만큼 이익을 벌었으면 남에게 어떤 벌어야 된다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책임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일자리 늘리고 그런 방식으로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삶이 되면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서 참 문제가 많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은찬 총리를 총리로 등용해가지고 해보고자 했던 게 초과이익 공유제예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보셨어요? 네.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건 한마디로 대기업이 1년 매출 만약에 10조를 잡았다. 초과이익이 생겼으면 12조가 생겼다. 2조를 중소기업에 투자하라. 근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나 이런 사람 2명을 책임적으로 고용을 해라. 이런 골자를 가지고 대기업한테 선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이 평생 경영학 공부를 해보지만 이런 회계망측한 경제들은 처음 들어본다. 법인세도 내고 그러는데 뭘 또 우리 보고 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다 그 한동안 이건희의 말을 듣고 그냥 무시했어요, 같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게 통과가 돼서 중소기업 육성해가지고 중소기업 만들 수 있는 거
강화됐으면 지금 일본이 저렇게 못 가볼 수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누구죠? 그 박영선 중소기업 그렇죠. 그 문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없던 부처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는 이게 대기업이 자기가 본 만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자꾸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외비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불균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보세요. 지금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고 있잖아요. 규제가 규제로 지금 범벅을 해놓고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그것도 이제 모순이에요. 그것도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순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관점에서 뭔가 접근해 보려고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이런 관점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나약한 자 살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자존감이 없이 허영심에 있어서 사는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경제 발전 안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 네. 허영심을 갖고 열심히 놀러 다니십시오. 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남하고 비교해서 비싼 것도 사시고 백화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형편대로 사는 거죠. 네. 너무 형편대로 사시면 안 된다니까. 형편대로 사는 거죠. 돈 많은 사람 많이 쓰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써주면 좋겠는데 그래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삶의 과정이 균형을 이루면 전체적으로 뭔가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라는 대학이 이제 애덤 스미스의 대학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저씨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아저씨 생각이 다 100% 옳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두 번째 책을 읽기 전에 잠깐 쉴까요? 네.